저는 평양 출신 27살로 북한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돈주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보위부가 우리 가족을 겨냥한 그날부터 돈은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탈북자들은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평양 모란봉구역의 12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북한에서 그 주소만으로도 사람들은 눈빛을 달리했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요. 우리 집은 이른바 돈주, 즉 북한의 신흥 부유층에 속했습니다. 아버지는 중국산 전자제품과 의류를 대규모로 유통하며 20여 년에 걸쳐 재산을 쌓아 올렸고 어머니는 평양 시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설 학원 2곳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전체 인구를 놓고 보면 우리 가족은 분명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편안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돈이 많다는 것은 곧 권력에 더 가까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제든 그 권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달 보위부 담당 지도원에게 일정에게 뇌물을 건넸고 명절마다 간부들의 집으로 선물 꾸러미를 보냈으며 당 행사가 있을 때마다 거액을 헌납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집이 살아남는 방식이었고 아버지는 그 방식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지요. 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공기처럼 들이마시며 자랐습니다. 27이 되던 해 저는 평양 외국어대학 졸업 후 어머니 학원의 회계를 맡아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알았고 평양 내 중산층 이상 가정의 자녀들과 어울리며 나름의 사교 생활도 즐기고 있었지요. 겉으로 보면 더없이 안정된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얇은 유리 위에 서 있는 것인지 저는 그해 봄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봄이 오면 평양의 아침은 은은한 라일락 냄새로 가득해지곤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모란봉의 연초록 나무들이 흔들리고 아래층에서는 어머니가 콩나물국 끓이는 냄새가 올라오던 그런 아침이었지요. 저는 평소처럼 창가에 서서 차를 마시다가 맞은편 건물 외벽에 새로 달린 감시 카메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없던 카메라였습니다. 그것이 그냥 방범용 설치인지 아니면 우리 집 창문을 겨냥한 것인지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차는 어느새 식어 있었지요. 그날 오후 아버지의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아버지는 저녁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식사를 반도체 하지 않은 채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낯선 무게감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라일락 냄새가 그날따라 유독 서늘하게 느껴진다는 것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서재 문을 열지 않은 것은 사흘이 지나서였습니다. 그 사흘 동안 우리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고 어머니는 학원에 나가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전화기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묻고 싶었지만 두 사람 모두 제가 질문을 꺼낼 틈을 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평양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어떤 것들은 묻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생존의 방식이기도 했으니까요. 나흘째 되던 밤, 저는 우연히 서재 앞을 지나다가 낮은 목소리 2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는데 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단어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이부, 조사, 명단, 이런 단어들이 섞여 들렸고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숨을 죽였지요. 발밑에서 마룻바닥이 삐걱거릴까봐 발뒤꿈치를 들고 서 있었고 복도의 어둠 속에서 심장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문 안에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한번 높아졌다가 이내 낮아졌고 잠시 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거래 상대 중 한 명이 보이부에 잡혀갔다는 것이었지요. 그 사람이 조사를 받으면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그 진술 안에 아버지의 이름이 어느 정도로 언급되었는지 아직은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 손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보통의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북한에서 보이부 조사에 연루된다는 것, 그것은 돈으로도 인맥으로도 항상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학원 회계 서류를 정리하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서류들이 갑자기 의미 없는 종이처럼 보였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에서는 어젯밤 서재 문 앞에서 들은 단어들이 계속 맴돌았지요. 보이부, 명단, 조사. 평양에서 살아오면서 그 단어들이 남의 집 이야기로 들려올 때는 그저 두려운 것에 그쳤지만 이제 그것이 우리 집 문 앞까지 와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 전혀 다른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도망치는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아주 짧게 불씨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지워버렸지요. 우리에게는 아직 돈이 있었고 관계가 있었고 방법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20년 넘게 지켜온 이 삶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은 채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평양의 어둠이 그날따라 유난히 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2달 동안 아버지는 움직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방식대로 조용하고 치밀하게 움직였지요. 보이부 담당 지도원에게 평소보다 2배의 돈을 건넸고 당 간부 1명을 통해 조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 했으며 중간 브로커를 통해 잡혀간 거래 상대의 가족에게도 뒷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20년 동안 그런 방식으로 모든 위기를 넘겨왔고 저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7월 초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게 직접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끼리 저녁을 먹고 난 뒤 어머니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것이 이상했지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잡혀간 거래 상대가 조사 과정에서 우리 집 거래의 내역을 상당 부분 진술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한 불법 거래 수준이 아니라 당의 배급 물자를 우회 판매한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했지요. 그것은 뇌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를 지켜봐 온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 속에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달 말 보이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거액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내면 당장의 조사는 멈출 수 있지만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조건이었지요. 아버지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일부를 처분했고 중국 쪽 거래처에 빌려둔 돈을 급하게 회수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우리 집 금고에서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아버지가 건네는 두꺼운 봉투를 제복 입은 남자가 가져가는 장면을 복도 문틈 사이로 목격했습니다. 그 장면은 한동안 눈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건네고 나서 보름이 지났습니다. 집 안에는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한 분위기가 흘렀고 어머니는 다시 학원에 나가기 시작했으며 아버지도 조심스럽게 거래 일부를 재개했지요. 저는 그것이 해결의 시작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고 다시 열흘이 지난 어느 날 오전 아버지의 거래를 도왔던 조력자 한 명이 연락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도 없었으며 가족들도 행방을 모른다고 했지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뇌물은 시간을 샀을 뿐이었고 조사는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름의 평양은 뜨거웠지만 저는 그날 아침부터 내내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9월이 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잠을 청하려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창밖의 거리가 평소와 달랐지요. 가로등 불빛 아래 아파트 앞 도로에 검은 차량 2대가 엔진을 끈 채 세워져 있었습니다. 불빛을 끄고 세워진 검은 차량이라는 것은 평양에서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직접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지요. 저는 창문에서 물러서서 벽에 등을 붙였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무거운 발소리였는데 우리 집 문 앞에서 멈추었지요. 노크 소리가 2번 났고 이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긴장을 감추려 하지만 숨길 수 없는 그런 목소리였지요. 저는 방 안에서 숨을 참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방문을 빠르게 두드리고 들어와서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것만으로 저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두 이해했습니다. 거실에서 1시간이 넘게 대화 소리가 들렸고 저와 어머니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간간히 서류가 넘어가는 소리, 낮고 단호한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아버지가 침착하게 대답하려는 소리가 번갈아 흘러나왔지요. 1시간이 지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우리 방으로 들어왔는데 얼굴이 평소보다 10살은 늙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사흘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그날 밤 3사람이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집 안불은 하나만 켜두었고 창문에는 커튼을 쳤지요. 아버지는 조사 내용이 이미 예상보다 깊이 들어와 있으며 이번에는 뇌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2가지였는데 하나는 잦은 출두해서 진술을 협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당장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식탁 위 물잔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제가 살아온 27년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지요. 넓은 아파트, 외국어 대학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중국산 초콜릿의 달콤한 맛, 어머니가 새벽에 학원 수업 준비를 하던 뒷모습,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요. 가을 새벽의 평양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결정을 내린 것은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를 불러앉힌 아버지는
북한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지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는데 저는 그 차분함이 두려움을 이미 지나간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는 결정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눈가가 붉어졌을 뿐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문제는 아버지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떠나면 즉시 수배가 내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와 어머니까지 도망치기 전에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평양에 남아 시선을 끌면서 시간을 벌 테니 저와 어머니가 먼저 빠져나가야 한다고 했지요.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아버지는 단호했고 결국 식탁 위에는 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중간 거래상 한 명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사람이 탈북 브로커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아버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요. 평양 상위 계층에서도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고 그 루트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종의 숨겨진 상식이었습니다. 브로커와의 첫 연락은 우리 집 근처 공중전화를 통해 이루어졌고 장소와 시간을 암호처럼 바꾸어가며 세 차례의 접촉이 있었지요. 저는 그 과정에서 심부름을 맡았는데 평양 거리를 걸으면서 내내 누가 저를 따라오는 것은 아닌지 뒤를 흘끔거렸습니다. 브로커는 중국 국경 쪽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평양에서 함경북도 국경 지역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통행증과 차편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았지만 아버지는 망설이지 않았지요. 그것이 이제 돈의 의미가 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돈을 모아온 것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지요. 옷 2벌, 중국에서 산 작은 손거울,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평양에서의 27년이 그 가방 안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저는 한참 동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외국어 대학 졸업장, 책장에 꽂힌 책들, 창가의 화분. 이것들과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지요. 가방 지퍼를 닫으면서 손이 조금 떨렸는데 저는 그것을 억지로 멈추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끝내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출발하던 날 새벽 평양역 앞 골목에서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한 번씩 안아주었는데 그 품이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지속되었지요.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버지의 등을 손바닥으로 느꼈습니다. 두꺼운 외투 천의 감촉, 그 아래로 전해지는 체온, 그리고 아버지의 숨소리.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으니까요. 골목 끝에서 어머니가 먼저 발걸음을 옮겼고 저는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아버지의 실루엣이 보였고 저는 그것을 기억 속에 눌러 담은 뒷몸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탄 것은 청진 방면으로 가는 일반 여객 열차였습니다. 브로커가 마련해준 통행증 덕분에 검문 단계를 하나 통과하기는 했지만 열차 안에서도 검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지요. 우리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최대한 평범한 여행자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창밖으로 돌리고 있었고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가방끈을 손에 쥔 채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하면서
바퀴 구르는 소리와 함께 평양의 풍경이 뒤로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장면을 눈으로 담으려다가 결국 눈을 내리깔고 말았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무렵 열차 끝쪽 칸에서 제복을 입은 검열원이 나타났습니다. 통행증 확인을 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손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제 손목을 살짝 눌렀지요. 진정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서류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브로커가 마련한 통행증의 도장이 진짜처럼 보이는지, 날짜가 맞는지, 이름 표기에 오류는 없는지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지요. 검열원이 우리 칸으로 가까워질수록 심장 박동이 빠르게 올라갔고 맞은편에 앉은 낯선 중년 여성이 무심코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아 시선을 피했습니다. 검열원이 우리 앞에 섰을 때 저는 표정을 최대한 고정한 채 서류를 건넸습니다. 검열원은 통행증을 훑어보면서 어머니에게 목적지를 물었고 어머니는 청진의 친척집을 방문한다고 미리 맞춰둔 대로 답했지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검열원이 저를 한번 바라보았고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서류가 돌아왔고 검열원은 다음 칸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방 안에 집어넣으면서 가슴 안에 고여있던 숨을 천천히 내보냈습니다. 창밖으로 함경도의 산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고 하늘은 낯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열차가 목적지 근처 역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승객들 사이에 섞여 내렸고 역 광장을 빠져나와 미리 알려진 골목 끝의 식당으로 향했지요. 그곳에서 브로커 측 안내인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골목을 걸으면서 발밑에 자갈이 서걱거렸고 산 쪽에서 불어오는 저녁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평양을 떠나온 지 반나절이 지났을 뿐인데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먼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은 차갑고 무거웠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기도 했지요. 우리는 살아야 했고 그것이 지금 이 발걸음의 이유였습니다. 안내인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날카로웠고 눈빛이 빠른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들어서자 한번 훑어보고는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지요. 인사도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계의 방식이라는 것을 저는 곧 이해했습니다. 식당 안쪽 작은 방이었고 낡은 나무 탁자 위에는 식어버린 차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두꺼운 천으로 막혀 있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남자는 탁자 아래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지도 비슷한 것이었는데 손으로 그린 것이었고 강과 산 검문 지점으로 보이는 표시들이 연필로 그어져 있었지요. 남자는 우리가 이동할 루트와 시점 그리고 각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을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두만강 도하 지점, 중국 쪽 첫 번째 연락처, 이동 차량, 이런 것들이 차례로 언급되었지요. 저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적어두는 것은 금지되었으니까요. 비용 문제가 나왔을 때 남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호해졌습니다. 중국을 거쳐 제3국 루트로 한국까지 가는 전 과정에 필요한 금액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평양에서 아버지가 미리 알려준 숫자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고 저는 속으로 숫자를 계산했지요. 우리가 가지고 온 현금과 중국 위안화의 합산이 그 금액에 닿기는 했지만 이후에 남는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협상을 시도했지만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먼저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 밤은 그 식당 뒤편의 작은 방에서 보냈습니다.
나무 바닥에 얇은 요를 깔고 누웠는데 낯선 냄새와 바람소리와 먼 곳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뒤섞였지요. 어머니는 제 옆에서 오래 뒤척였고 저는 천장의 나뭇결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평양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보이부가 다시 찾아왔는지, 아버지는 괜찮은 것인지, 그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저는 그것을 억지로 잘라냈습니다. 지금은 앞을 봐야 했고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출발은 이틀 후로 정해졌습니다. 남자는 날씨와 순찰 패턴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고 그 이틀 동안 우리는 그 방에서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지요. 창문도 열지 말고 밖에서 소리가 나도 문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인 뒤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어머니와 저는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지요. 무서움, 믿음, 그리고 함께 버티겠다는 다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방 안은 좁았고 공기는 탁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틀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창문을 가린 천 사이로 낮과 밤이 바뀌는 것만으로 시간을 가늠해야 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소모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져온 가방 안을 몇 번이고 정리했다가 다시 집어넣었고 저는 무릎을 안은 채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것을 반복했지요. 방 안에는 우리 둘의 숨소리 외에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그 고요함이 오히려 신경을 팽팽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날 오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는데 부츠 같은 무거운 신발 소리였지요. 저는 어머니의 팔을 잡았고 두 사람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우리 방 앞에서 잠시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 아래 틈 사이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고 저는 그 그림자가 멈추지 않기만을 바랐지요. 2, 3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발소리는 결국 멀어졌고 저는 그제야 쥐고 있던 어머니의 팔을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안내인이 음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밥과 국이었는데 저는 배가 고프지 않았음에도 먹었습니다. 몸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남자는 내일 밤 출발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고 강의 수위와 순찰 일정이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그 말을 전하고는 다시 나가버렸지요. 그가 나간 뒤 어머니와 저는 마주 앉아서 각자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났고 그 소리가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둘째 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 그 강이 두만강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강을 건너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평양에서의 삶과 이 방 사이의 노인거리가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이하게 느껴졌지요.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것이었고 아버지의 어깨가 사진 가장자리에 잘려 들어와 있었지요. 저는 그 잘린 어깨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가 천천히 사진을 다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올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출발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안내인이 먼저 앞서 걸었고 저와 어머니가 그 뒤를 따랐는데 세 사람 모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지요. 손전등은 쓰지 않았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기 때문에 눈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발밑에서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릴 때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산기슭을 타고 내려가는 길이었고 경사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졌고 저는 한 손으로 어머니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지요. 1시간쯤 걸었을 때 나무들이 듬성해지면서 강 냄새가 났습니다. 흙과 물과 차가운 공기가 섞인 냄새였는데 그것이 두만강의 냄새라는 것을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안내인이 멈추었고 저희도 멈추었지요. 그는 강둑 직전 나무 뒤에 몸을 붙이고 앞쪽을 살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강 이쪽에서도 특별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물이 흐르는 소리만이 낮고 지속적으로 들렸는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저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안내인이 몸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저희는 나무 뒤에서 나와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발이 지늘게 닿는 느낌이 났고 신발 안으로 차가운 냄새가 스며드는 것 같았지요. 강폭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안내인이 먼저 물속으로 들어섰고 저희도 따라 들어갔지요. 첫 발이 강물에 닿는 순간 차가움이 발목을 타고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10월의 두만강은 뼛속까지 차가웠고 저는 그 차가움에 본능적으로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계속 걸었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찼을 때 왼쪽 강 상류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본 순간 숨이 멈추었고 안내인이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낮고 빠르게 엎드리라고 했지요. 세 사람이 강 한가운데서 수면 아래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턱까지 차올랐고 강물이 귓속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천천히 강 위를 훑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은 채 그 빛이 우리를 지나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더 세게 쥐었고 저는 그 손의 떨림을 느끼면서 눈을 반쯤 감았습니다. 빛이 가까워졌다가 잠시 멈추었다가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그것이 저의 전부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사라진 뒤에도 저희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내인이 먼저 고개를 들어 주변을 확인했고 이어서 계속 가라는 신호를 보냈지요. 저는 수면 위로 얼굴을 들면서 참았던 숨을 내뱉었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것이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팔을 짚고 일어섰는데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지요. 저는 어머니의 허리를 잡아주면서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강의 남은 절반이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올라오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발밑에 강바닥이 울퉁불퉁했고 물살이 생각보다 빠른 곳이었지요. 어머니가 발을 헛디뎠고 저는 반사적으로 두 손으로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안내인이 돌아보지 않은 채 팔을 뒤로 뻗었고 어머니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일렬로 서서 조금씩 걸었지요. 물살이 다리를 밀어냈고 발밑에서 돌이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중심을 잡으면서 걸었는데 그 순간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발을 내딛고 균형을 잡고 앞으로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강 건너편 두 개 발이 닿는 순간 저는 그것이 중국 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흙 위에 손을 짚으면서 기어 올라갔고 어머니도 뒤따라 올라왔지요. 저는 진흙 위에 잠시 손을 짚은 채 멈추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흙의 차가운 질감이 느껴졌고 물이 옷에서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두만강이 어둠 속에 흐르고 있었고 그 너머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곳이었지요. 저는 그 방향을 한참 바라보다가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안내인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고 저희는 젖은 채로 그의 뒤를 따랐지요. 새벽 공기가 살을 파고드는 것처럼 차가웠고 젖은 옷에서 증발하는 냉기가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어머니 쪽으로 몸을 붙여 걸었지요. 강에서 멀어지면서 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어두워서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에 스쳤고 돌에 발이 채이기도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강을 건넌 지 이미 30분 가까이 되었고 날이 밝기 전에 안전한 곳에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두만강을 건넌 그날 밤 저는 북한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작은 가방, 어머니, 그리고 아직 숨이 붙어 있는 몸. 그것이 전부였지요. 평양의 아파트도, 이름도, 27년의 시간도 강 저편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아버지도 남겨두고 왔습니다. 중국 산기슭을 오르면서 젖은 신발이 발을 조이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그 무게를 가슴 안 깊은 곳에 눌러 담았습니다. 아직은 꺼낼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살아남은 뒤에야 꺼낼 수 있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뒤쪽 산 너머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을 내려오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안내인이 앞에서 길을 텄고 저와 어머니는 그 뒤를 따랐는데 발밑이 보이지 않는 내리막길에서 어머니가 2번 넘어졌지요. 저는 매번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면서 앞으로 걸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서 움직일 때마다 차가운 감촉이 피부에 스쳤고 손가락 끝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 비포장도로 옆에 짐칸을 천으로 덮은 낡은 트럭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사람이 있었고 헤드라이트는 꺼진 채였지요. 안내인이 짧게 신호를 보냈고 트럭 운전자가 짐칸 천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희는 안으로 기어 들어갔지요. 짐칸 안에는 이미 2사람이 먼저 타고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성과 15, 6세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는데 둘 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젖어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지요.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안내인은 짐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밖에서 천을 내리고 운전자에게 무언가를 낮게 말한 뒤 사라졌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포장도로의 흔들림이 짐칸 안으로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세웠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깨에 기댔고 이내 가늘고 고른 숨소리를 냈습니다. 극도로 지쳐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포장도로로 올라선 트럭이 속도를 높이면서 달리는 동안 저는 천틈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이름 모를 마을의 불빛들, 그리고 한 번은 경광등처럼 보이는 붉은 빛이 멀리서 지나갔는데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 때 트럭이 멈추었습니다. 운전자가 내려서 누군가와 짧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어머니를 깨우지 않은 채 몸을 벽 쪽으로 더 붙였지요. 검문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짐칸 안에 4사람 모두 숨을 참고 있었고 50대 여성이 소녀의 손을 꽉 쥐는 것이 어둠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대화 소리가 멈추었고 잠시 후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오면서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실감되었지요. 트럭은 계속 달렸고 창 사이로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목적지는 지린성 안쪽의 어느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트럭이 멈추었을 때 밖에서 40대 조선족 여성이 천을 들어 올렸고 빠르게 내리라는 손짓을 했지요. 저희는 굳은 몸을 억지로 펴면서 짐칸 밖으로 내렸습니다. 이른 아침에 마을은 조용했고 흙길 위에 서리가 내려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서리가 바스러지는 소리가 났지요. 조선족 여성은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낡은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온돌 열기가 발밑에서 올라왔는데 그 온기가 발바닥에 닿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도 옆에 앉았지요.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온기 하나로 잠시는 충분했습니다. 그 집에서 우리는 열흘을 보냈습니다. 방은 2평 남짓이었고 창문은 나무 판자로 막혀 있었지요. 낮에는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화장실은 밤에 한 번 마당 끝 외벽 쪽으로만 허용되었고 그것도 반드시 조선족 여성의 확인 후에만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 규칙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잡으면 강제 송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제 송환은 곧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열흘 중 닷새째 되던 날 마을 어딘가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자 틈 사이로 파란 불빛이 번쩍였고 저는 벽에 바짝 붙은 채 숨을 참았습니다. 어머니도 먼저 와 있던 50대 여성도 소녀도 모두 굳어버렸지요. 사이렌 소리는 가까워졌다가 방향을 바꾸어 멀어졌고 불빛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2시간 동안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2시간 동안 발밑에 온돌 열기를 느끼면서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4사람이 얼마나 얇은 존재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벽 하나, 판자 하나 차이로 삶과 송환이 나뉘는 곳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50대 여성과 소녀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50대 여성은 함경남도 출신으로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데리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그 딸이었지요. 2사람은 말수가 없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녀를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했고 어머니를 볼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평양집에서 혼자 버티고 있을 아버지, 보위부의 압박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아버지. 그 생각은 할 때마다 가슴 안쪽이 조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열흘이 되던 날 밤 조선족 여성이 방으로 들어와 내일 새벽에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루트로 연결해주는 사람이 왔다고 했지요.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다시 작은 가방 하나. 열흘 동안 이 방에서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짐을 챙기는 것은 그냥 가방 끈을 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선족 여성에게 조용히 감사 인사를 했고 그 여성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지요.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희는 다시 어둠 속으로 나섰습니다. 서리가 더 두꺼워진 흙길 위에서 발소리를 죽이며 걸으면서 저는 이 길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2번째 이동은 트럭이 아니라 승용차였습니다. 중년의 조선족 남성이 운전했고 우리 넷은 뒷좌석과 트렁크에 나뉘어 탔지요. 저와 어머니는 뒷좌석이었고 모녀는 트렁크에 들어갔습니다. 트렁크 뚜껑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시선을 앞으로 고정했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힘든 공간인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지요. 차는 일반 도로를 달렸고 운전자는 라디오를 틀어 중국어 방송이 흘러나오게 했습니다. 최대한 평범한 차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이동 중 주유소에 들른 것이 문제였습니다. 운전자가 기름을 넣는 동안 저는 화장실을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고 그는 빠르게 다녀오라고 했지요. 화장실은 주유소 건물 안쪽에 있었는데 들어가려는 순간 바깥쪽에서 차 문 소리가 여러 개 한꺼번에 났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타일 벽에 등을 붙이니 차가운 감촉이 옷 사이로 스쳤지요. 밖에서 남자들의 중국어 목소리가 들렸고 발소리가 여럿이었습니다. 문 아래 틈으로 제복 바지와 부츠 밑창이 보였습니다. 공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뛰어오르는 것 같았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지요. 밖에서 목소리들이 주고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목소리의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부츠 소리가 화장실 문 앞까지 왔다가 멈추었습니다. 손잡이가 흔들렸습니다. 잠겨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저는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었으니까요. 숨소리가 화장실 타일 벽에 하얗게 서렸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바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왔고 운전자가 주유소 모퉁이 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차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빠르게 차에 탔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목을 잡았는데 손이 차가웠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하면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안으로 주유소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천천히 정리했지요. 숨이 가라앉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중국의 회색 평원이 이어졌고 하늘은 낮고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또 다른 중간 거점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시 외곽의 낡은 창고 건물이었는데 안에는 이미 6명이 더 있었지요. 모두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공간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각자 다른 것을 잃고 각자 다른 두려움을 안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밤 창고 안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사람들의 온기가 조금씩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기대어 앉아 이 길이 끝나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처음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창고에서 사흘을 보낸 뒤 루트의 다음 단계가 정해졌습니다. 저희 그룹은 총 8명이 되었고 몽골 국경을 향해 움직이기 전에 한 번 더 내륙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했지요. 새로운 안내인이 왔는데 30대 초반의 남자였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눈빛이 처음부터 마음에 걸렸지만 그것이 제 과민함인지 아니면 실제 신호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모든 것은 불확실했고 그 불확실함에 익숙해지는 것이 생존의 방법이었지요. 이동하던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창고 안쪽 끝쪽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핸드폰 화면 빛이었지요. 박스 뒤로 몸을 숨기고 살펴보니 새 안내인이 출입구 쪽 그늘에 서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완전히 가리지는 못했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조선말이 간간히 섞였습니다. 인원수, 여자, 평양 이런 단어들이 들렸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남자가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박스 뒤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지요. 들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제 상상인지 아닌지를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다고 해서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어머니에게 돌아와서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고 두 사람은 그 밤 내내 번갈아 눈을 감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50대 여성 옆으로 자연스럽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어젯밤에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그 여성은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들어 안내인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이 단호하게 굳어졌지요. 그 여성은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동 때 안내인의 지시대로 움직이되 분기점이 생기면 즉시 무리해서 이탈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함께 가는 것보다 안내인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다음 거점을 찾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동 중 차가 시골 도로에서 잠깐 멈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안내인이 무언가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린 사이 50대 여성이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모녀가 앞서 움직였으며 우리가 뒤따랐습니다. 네 사람이 차 반대편 도랑 아래로 내려가 숲을 속에 몸을 숨겼지요. 안내인이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차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숲을 속에서 네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흙냄새가 코를 찔렀고 어둠이 사방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더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내인을 벗어난 뒤 네 사람은 며칠을 스스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50대 여성이 이전에 이 루트를 탈출한 사람의 연락처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지요. 그것이 없었다면 저희는 내몽골 접경 지역까지 닿지 못했을 것입니다. 연락을 통해 다음 거점의 위치를 겨우 파악했고 거기까지 가는 데만 사흘이 더 걸렸습니다. 버스와 도보를 번갈아가며 최대한 사람이 드문 길로만 움직였지요. 낮에는 이동하지 않았고 해가 지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2월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내몽골 쪽 접경은 바람이 매서웠고 오픈된 평야 지역이 많아서 눈에 띄지 않고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지요. 저희가 몽골 국경 철조망이 있는 구역 가까이에 도달한 것은 밤이 깊어서였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걸을 때마다 눈 속으로 발이 빠지면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의 호흡이 점점 가빠졌고 소녀는 추위에 얼굴이 굳어 있었지요. 저는 어머니 팔에 제 팔을 걸어 함께 걸었습니다. 철조망 앞 200m쯤 되는 지점에서 저희는 엎드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것처럼 차가웠고 눈 위에 엎드린 순간 옷 속으로 냉기가 파고들었지요. 저희가 거기서 기다린 것은 순찰 주기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0대 여성이 미리 알아온 정보에 따르면 이 구역의 몽골 쪽 순찰은 20분 간격이라고 했지요. 저는 시간을 세었습니다. 눈 속에 엎드린 채로 귀를 열고 발소리나 차 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순찰대가 한번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저희는 움직였습니다. 눈 속을 달리는 것은 달리는 것이라기보다 허우적대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발이 빠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앞으로 갔지요. 철조망 아래 미리 끊어진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한번 넘어졌고 소녀도 넘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뛰었습니다. 철조망 끊긴 부분을 발견한 것은 거의 포기할 뻔한 순간이었지요. 저희는 차례로 몸을 낮추어 통과했습니다. 철사 끝이 옷에 걸려서 찢어지는 소리가 났고 팔뚝이 긁혔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몽골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다음 목표는 몽골 울란바토르, 그리고 그곳의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얼마인지, 이 눈밭 위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저는 아직 정확히 몰랐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 해가 뜨면 더 위험해진다는 것과 지금 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뿐이었지요. 바람이 등을 밀었고 눈은 여전히 내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걸었습니다. 몽골 국경을 넘은 것이 자정 무렵이었고 해가 뜨기까지 5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5시간 안에 순찰대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했지요. 50대 여성이 가지고 있던 낡은 나침반 하나가 방향을 잡는데 전부였고 북서쪽으로 이동하면 사람이 사는 마을에 닿는다는 정보가 전부였습니다. 눈은 그치지 않았고 바람은 더 강해졌습니다. 발밑이 어디서부터 내리막인지조차 눈에 덮여 구분이 되지 않았지요. 1시간쯤 걸었을 때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눈밭 위에 앉아버렸는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발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장갑 위로도 느껴지는 어머니 손의 차가움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깐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소녀와 50대 여성이 멈추어 서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내려달라고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지요. 어머니의 체중이 등에 실렸고 눈 속으로 발이 더 깊이 빠졌습니다. 50대 여성이 앞에서 나침반을 들고 방향을 잡았고 소녀가 뒤에서 제 팔을 가볍게 잡아주었습니다. 네 사람이 그 대형으로 눈밭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정면에서 불어왔고 눈발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한 발씩 내딛었지요. 등에서 전해지는 어머니의 온기만이 지금 이 순간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시간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등이 타는 것 같았고 무릎이 눈 속에 처박힐 때마다 모든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몽골의 겨울 벌판에서 움직임을 멈춘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평양도 아버지도 두만강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지요. 오직 발을 들어 앞으로 놓는 것, 그것만이 의미 있었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인 것은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의한 착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빛은 사라지지 않았고 50대 여성이 앞에서 멈추어 서서 그쪽을 가리켰지요. 게르의 불빛이었습니다. 몽골 유목민의 텐트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업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힘을 모아 그 불빛을 향해 걸었고 등 뒤에 어머니가 제 목을 조금 더 꽉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게르아는 따뜻했습니다. 중앙의 화덕에서 타오르는 불이 공간 전체를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양 특유의 냄새와 연기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몽골 유목민 노인 부부가 우리를 들였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처음이 아닌 것이겠지요. 노인은 어머니를 부축해 자리에 눕히고 노파는 뜨거운 수유차를 그릇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첫 모금을 마셨는데 그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왔지요. 두만강에서도 중국 창고에서도
눈밭에서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따뜻한 게르 안에서 수유차 한 모금에 터졌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고 노파가 그것을 보면서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두꺼운 천안장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그 무게감이 느껴지는 순간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따뜻함을 아버지는 지금 느끼고 있는지,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무거운 것이었지요. 어머니는 그날 하루를 온종일 누워서 보냈습니다. 발에 동상 초기 증상이 있었고 열도 조금 있었지요. 저는 어머니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소녀도 피로로 인해 잠에 빠졌고 50대 여성이 노인 부부와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면서 다음 이동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지요. 몽골에서 한국 대사관이 있는 울란바토르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도 몽골 경찰에게 잡힐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쉰 다음 날 이른 아침 노인이 게르 밖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50대 여성이 밖을 내다보더니 마을 쪽에서 차 한 대가 오고 있다고 했지요. 저는 즉시 몸을 낮추었습니다. 노인은 손을 내저으며 우리를 게르 안쪽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고 두꺼운 펠트 덮개로 저희를 덮었습니다. 차가 게르 앞에 멈추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는 소리,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저는 덮개 아래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숨을 멈추었습니다. 노인이 바깥 사람들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 차가 떠나는 소리가 났고 노인이 덮개를 살짝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유차의 온기가 아직 몸 안에 남아 있었고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지요. 이틀째 밤 노인이 아는 사람의 차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울란바토르 방향으로 가는 트럭이었지요. 저희는 게르 문을 나서면서 노인 부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파가 소녀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었고 저를 바라보면서 뭔가를 말했는데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알았습니다. 잘 가라는 것이었지요. 저는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트럭에 올랐습니다. 몽골의 새벽은 어둡고 광활했으며 별이 많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하늘을 그날 처음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것은 몽골 국경을 넘은 지 2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그 2주 동안 저희는 트럭을 2번 갈아탔고 한 번은 몽골 경찰의 검문을 가까스로 피했으며 이름 모를 마을의 작은 방에서 닷새를 더 기다렸습니다. 어머니의 발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지만 걷는데 여전히 불편함이 있었고 소녀는 기침이 심해졌지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버티면서 울란바토르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움직이게 한 말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크고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차가 많았고 사람이 많았으며 간판들이 낯선 언어로 가득했지요. 저희는 그 도시 안에서 한국 대사관을 찾아야 했습니다. 주소는 50대 여성이 기억하고 있었는데 막상 도시 안에 들어오니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탈북자라는 것이 얼굴에 쓰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들킬 수 있다는 두려움은 여전했지요. 2시간을 헤맨 뒤 대사관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바라보니 건물 외벽 철문 위에 태극기 문양이 보였지요.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발이 멈추었습니다.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거웠고 안도라고 하기에는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고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문을 두드리는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상한 말이지만 사실이었지요. 평양에서 나와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을 가로질러 몽골 눈밭을 넘어온 사람이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확정된다는 것,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 완전히 실체가 된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실감했습니다. 저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지요. 문이 열렸고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라는 짧은 말이었는데 그 말이 귓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짧게 말했고 안에서 사람이 나와 저희를 안으로 이끌었지요. 대사관 안은 따뜻했고 밝았으며 한국어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안으로 들어서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회색 하늘과 차가운 도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어딘가에 두만강이 있었고 평양이 있었으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몽골 한국 대사관에서의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저희에게는 그것이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만들어주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 자체가 낯설 만큼 안도감을 주었지요. 며칠이 지나는 동안 대사관에서는 저희의 신원을 확인하고 임시 서류를 마련했으며 한국으로 이동하기 위한 경로를 준비했습니다. 태국 방콕을 경유하는 루트였지요. 북한 탈북자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일반적인 경로였습니다. 방콕 공항에서 갈아타는 시간 동안 저는 처음으로 혼자 화장실을 찾아가고 혼자 물을 사고 혼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혼자였습니다. 안내인도 브로커도 쫓기는 느낌도 없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어색했지요. 공항 안이 밝았고 시끄러웠으며 수십 개국의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양에서 알고 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지요. 탑승 대기 중에 어머니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동안 말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먼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였지요. 어머니는 대사관에서 연락을 시도해 보았지만 아직 아버지의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모른다는 것, 그리고 당분간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두만강에서 잡았던 그 손이 이제는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인천행 항공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의 불빛이 멀어졌고 이어서 어둠과 구름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좌석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이 눈꺼풀 안쪽으로 흘러 지나갔습니다. 평양의 아파트, 아버지의 실루엣, 두만강의 차가운 물, 중국 창고의 어둠, 눈밭, 게르의 불빛, 대사관의 문.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비행기 좌석 하나 위에 쌓여 있었지요. 무겁고 차갑고 뜨거운 것들이 동시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들과 함께 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착륙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한국어였지요. 저는 눈을 떴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아래로 불빛이 가득한 도시가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창 너머를 바라보다가 제 팔을 살며시 잡았는데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지요.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가벼운 충격이 느껴졌고 저는 그 충격과 함께 눈을 한번 꽉 감았다가 떴습니다. 인천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뒤 저는 국가정보원의 조사와 하나원 교육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은 길었지만 처음으로 누군가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경험이었지요. 심리 상담사가 있었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강사가 있었으며 함께 온 어머니와 같은 방을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처음에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중국 창고 바닥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서울 근교 교육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지요. 하나원을 나온 뒤 저와 어머니는 서울의 작은 임대주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금으로 냉장고를 사고 이불을 사고 첫 장을 봤지요. 슈퍼마켓에서 진열대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골라서 살 수 있다는 것, 고르는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다는 것이 서글프기도 했지요. 평양의 상위 계층이었던 저도 이런 평범한 자유로움에 어색함을 느꼈으니까요.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든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식이었지요. 저와 어머니가 떠난 이후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탈북자 지원 단체를 통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확인되는 것이 없었지요. 어머니는 밤마다 그 생각을 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이 안전함이 때로는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대학에 등록했습니다. 북한에서 익힌 중국어와 영어가 도움이 되었고 뒤늦게 시작한 공부였지만 집중할 수 있었지요. 공부하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한국어 강좌를 다니고 있고 주말에는 저와 함께 서울 시내를 걷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한강변을 걸으면서 평양의 대동강을 이야기하는 날도 있지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니는 울지 않습니다. 다만 말이 조금 느려질 뿐이지요. 아버지의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아버지의 이름을 저장해 두었고 언젠가 그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이 지금 제가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하늘은 오늘도 맑고 넓었습니다. 저는 서울거리 한복판에 서서 그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자유롭다는 것이 이런 것인지 아직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두만강의 차가운 물속에서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평양에서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리던 사람이었지만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위험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걸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의 어둠을 헤치고 몽골의 눈밭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